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까짓 종이 한 장 때문에 우리 미국 함대가 태평양 한복판에서 멈춰서게 생겼단 말입니다. 평소 냉정하기로 소문난 미 해군 제독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상원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방위비 10배 인상 통첩장이 들려 있었죠. 사실 미 의회 강경파 의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기고만장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돈을 더 내놓으라고 겁만 좀 주면 금방 무릎을 꿇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독이 의원들 앞에 내던진 국방부의 비밀 분석 보고서가 펼쳐지는 순간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고 맙니다. 보고서 첫 장엔 이런 충격적인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급이 딱 48시간만 중단되어도 미군의 모든 첨단 미사일은 목표물을 찾지 못하는 깡통 로봇이 된다. 한국을 겁줘서 돈을 뜯어내려던 미국이 사실은 한국의 기술력이 없으면 전쟁조차 치를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들켜버린 겁니다. 갑질을 하려던 미국 의원들이 오히려 한국의 눈치를 보며 패닉에 빠져버린 이 기막힌 반전의 현장.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떨게 만든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이 무엇인지 지금 그 충격적인 내막을 공개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창작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저는 존 맥킨타이어입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에서 군수보급과 전략물자 조달을 담당하며 30년 넘게 군인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제 등 뒤에는 언제나 세계 최강이라는 성조기의 자부심이 있었고 제가 내리는 결정 하나에 태평양의 파도가 움직인다는 확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워싱턴 러셀 빌딩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가 믿어왔던 거대한 세계관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백악관에서 날아온 그 한 장의 문서는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맹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거대한 약탈이자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비정한 통첩이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를 지금보다 10배 더 내놓아라. 만약 단 한 달러라도 부족하다면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시키고 모든 전략 자산을 회수하겠다. 이 오만한 문장을 읽으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으니까요. 회의실 안은 이미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강경파 매파의 선두주자인 베런 밀러 의원은 의기양양하게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잃어버린 돈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미국에 기생하며 불을 쌓아온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청구서를 내밀어야 합니다. 겁을 주면 그들은 무릎을 꿇을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무서워서라도 그들은 우리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릴 게 뻔하니까요. 밀러 의원의 그 비열한 웃음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기생충 같은 나라가 사실은 우리 미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산소호흡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제 가방 속에 든 극비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밀러와 트럼프가 결코 보지 못했거나 혹은 애써 무시하고 있는 차가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는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기자들은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고 한국 외교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기대했던 밀러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한 결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국어라는 자의 눈빛이 아니라 할 테면 해봐라라고 말하는 진정한 강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이 오래된 착각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깨질 것인가를 말입니다. 밀러 의원은 저를 보더니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소리쳤습니다. 오, 맥킨타이어 제독. 마침 잘 오셨소. 군인으로서 한마디 해주시오. 한국에서 우리 미군이 빠져나오면 그들이 며칠이나 버틸 것 같소? 내 생각엔 3일도 길 것 같은데 말이오. 그의 말에 동조하는 몇몇 의원들이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릿한 웃음소리가 회의실 천장을 때릴 때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보고서를 프로젝터 위에 올렸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회의실의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총칼을 든 군인이 아니라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기술자들과 반도체 웨이퍼를 옮기는 로봇들의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우리 미국의 생존입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밀러 의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생존이라니. 우리가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저는 화면을 넘기며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미군이 사용하는 최첨단 이지스함, F-35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백악관 지하 벙커에 들어가는 모든 슈퍼컴퓨터의 심장부에 무엇이 박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의 삼성과 SK가 만든 반도체입니다. 미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공급이 단 48시간만 끊겨도 우리 미군의 모든 첨단 무기는 고철 덩어리로 변합니다. 타격 목표를 설정할 수도 미사일을 유도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회의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밀러 의원은 당황한 듯 넥타이를 풀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건 다른 데서 사오면 되지 않소? 일본도 있고 우리 미국 기업들도 있지 않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원님, 28년 동안 이 건물에서 예산만 주무르다 보니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군요. 1나노, 2나노 초정밀 반도체를 한국만큼 안정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인 수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해서 그들이 공급망을 잠가버리는 순간 우리 태평양 함대는 눈이 먼 장님이 됩니다. 철수요? 우리가 철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버리는 순간 우리 미군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될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밀러 의원의 얼굴은 붉다 못해 검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 조선소의 드라이도크 현황과 155mm 포탄의 생산 속도 데이터를 차례로 띄웠습니다. 미국이 1년 걸려 만드는 포탄을 한국은 단 한 달 만에 뽑아내고 있었고 우리 미군 군함들이 고장이 나도 고칠 곳이 없어 줄을 서 있는 동안 한국의 조선소들은 전 세계 군함들을 싹쓸이하며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 10배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이 문서는 사실 한국에게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해야 할 상황에서 내민 최악의 자살 폭탄입니다. 저는 밀러 의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죠. 미국이 갑질을 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력이 없으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조차 지탱할 수 없는 상호 의존의 시대, 아니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안보 목줄을 쥐고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저는 단상을 내려오며 속으로 뇌뇌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시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당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다는 걸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일막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함선이 출항하는 소리처럼 웅장하게 들려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단순히 무거운 것을 넘어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밀러 의원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지도 못한 채 멍한 눈으로 화면 속 한국 조선소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가 그토록 비하하던 기생충 같은 나라가 사실은 거대한 미국의 군사력을 지탱하는 강철의 기둥이었다는 사실이 데이터라는 이름의 화살이 되어 그의 가슴에 박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단상을 짚었습니다. 이제는 수세에 몰린 그들을 완전히 압도해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보좌관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거울 속의 자신만을 보며 취해 있었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세계는 멸망한다는 그 달콤한 망상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태평양 함대의 주력 구축함 3척이 수리를 받지 못해 괌과 하와이 항에 묶여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미국 조선소의 숙련공들은 이미 은퇴했고 설비는 50년 전 그대로라 부품 하나 갈아 끼우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반도체 클린룸 안에서 방진복을 입고 정밀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자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만지는 저 손톱만 한 칩 하나가 우리 F-35 전투기의 레이더를 돌리고 토마호크 미사일의 눈을 뜨게 합니다. 밀러 의원님, 아까 일본에서 사오면 된다고 하셨죠? 일본의 반도체 기술력은 이미 한국에 뒤처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 미국 기업들이요? 설계는 할지 몰라도 저렇게 완벽한 수율로 수천만 개를 동시에 찍어낼 생산 기지는 우리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배의 방위비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동안 한국이 조용히 생산 라인 점검이라는 핑계로 부품 공급을 단 일주일만 늦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의도적으로 말을 멈추고 좌중을 훑었습니다. 의원들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미 공군의 스텔스기들은 날지 못하는 고철새가 되고 해군의 함정들은 바다 위에 떠있는 관역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안보 파산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SOS를 쳐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첨단 무기 체계 자체가 한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생태계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민주당 소속의 샌더스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맥킨타이어 제독, 그렇다면 지금 백악관이 진행하는 이 압박이 오히려 우리 미국의 안보를 파괴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지만 한번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결론짓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반도체와 방산 기술을 들고 유럽으로, 중동으로, 심지어는 우리의 잠재적 경쟁국들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이미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며 줄을 서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이 천박한 계산법이 결국 미국의 가장 강력한 기술 방패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밀러 의원은 이제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집으려다 손이 떨려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 오만하던 매파의 수장이 젖은 서류를 닦아내며 쩔쩔매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죠. 저는 그를 향해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의원님, 한국을 겁주면 3주 안에 굴복할 거라고 하셨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무모한 협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3주 안에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하는 쪽은 우리 백악관과 상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조차 한국이 받아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도 충분히 강하며 오히려 우리가 한국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인정하십시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고압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공포 섞인 열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밀러 의원은 더 이상 마이크를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상을 내려오며 제가 가져온 보고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의 무게가 아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지더군요.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냈을 때의 그 묘한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복도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작은 나라가 일구어낸 반도체의 기적과 강철의 서사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 제국의 오만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저는 오늘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내릴 결론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기술의 격차는 협박으로 메울 수 없는 것이니까요. 저는 복도를 걸어나가며 멀리 보이는 한국 대사관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 나라의 저력이 오늘 밤 워싱턴의 심장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음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의원들의 항의는 그저 말 잔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하트 빌딩 로비는 순식간에 전 세계 외신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대우하고 동맹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우리 유럽 동맹국들도 더 이상 미국의 방산 독점 체제와 변덕스러운 안보 정책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더 깊은 전략적 동맹을 맺을 것이며 모든 반도체와 배터리, 무기 체계의 표준을 한국에 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은 워싱턴 포스트와 CNN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고 주식시장은 동맹 균열의 공포로 인해 미국의 방산주와 핵심 기술주들이 한꺼번에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의 SOS를 받으며 그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론을 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밀러 의원은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공화당 동료들조차 하나둘씩 의자를 뒤로 물리고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란 게 원래 이렇게 냉정한 법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국가적 손해와 국제적 망신을 가져오는 리더는 더 이상 리더로 대우받지 못하니까요. 의원님, 들으셨습니까? 저밖에 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밀러 의원의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지켜줘야 할 연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 안보에 실질적인 표준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 미국이 잃어버린 정밀 제조업의 신뢰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버리는 순간 미국은 태평양에 고립된 섬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저 유럽 의원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저건 한국을 향한 신뢰이자 우리 미국을 향한 경고입니다. 밀러 의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오만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라인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빛나는 실리콘 웨이퍼 하나하나가 미국의 오만을 꺾고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훈장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의 국방위 간사였던 미하일 의원이 밀러 의원 앞으로 다가와 쐐기를 박았습니다. 밀러 의원, 당신은 한국이 반도체를 판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들은 시간을 팔고 안보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미국은 내년, 내후년을 말했지만 한국은 바로 내일 아침에 무기를 실어보낼 배를 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유럽이 한국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당신들이 한국을 겁줘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 문이 닫힐까봐 밤잠을 설치게 될 겁니다. 미하일 의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미증시 현황이 떴습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미국의 굴지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수직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의 주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몰리며 폭등하고 있었죠. 자본의 논리는 정치의 논리보다 훨씬 빠르고 냉혹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진짜 실권을 쥐고 있는 파트너인지를 말입니다. 저는 밀러 의원에게 다가가 조용히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의원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밖에 동맹국들이 미국 대사관이 아니라 한국 대사관으로 몰려가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 결의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당신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방을 적으로 돌린 최악의 정치가로 기록될 겁니다. 밀러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려다 결국 포기하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정치적 야욕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허망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가로질러 나오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에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법, 기한을 맞추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법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계의 중심에 섰고 이제는 그 중심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막의 끝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워싱턴의 그 높고 견고한 권위의 벽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성과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얼마나 힘없이 그리고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저지른 오만한 실수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한국 앞에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일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언이자 새로운 동맹의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메웠던 전 세계의 시선이 이제는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밀러 의원이 빠져나간 빈자리는 그가 그동안 내세웠던 힘의 외교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처럼 남았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의사봉을 두드렸고 장내는 비정상적일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23명의 상원 의원들이 투표판의 버튼 앞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압박하여 미국의 배를 불리느냐 아니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미국의 안보를 지키느냐. 그 선택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결과는 참담하면서도 위대했습니다. 반대, 반대, 반대. 민주당은 물론이고 밀러의 측근이라 믿었던 공화당 의원들조차 차례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22대 1. 오직 밀러 의원 본인만이 자신의 오만의 표를 던졌을 뿐
나머지 모든 의원은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뒤이어 상정된 한미동맹 전략적 가치 강화 결의안은 기권한 밀러를 제외한 22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갤러리석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미국이 특정 동맹국 앞에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인 장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굴복이라기보다 존중에 가까웠습니다. 실력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예우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하트 빌딩을 나서는데 빗줄기가 가늘어지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주차장으로 향하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해밀턴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맥킨타이어 제독, 자네 오늘 큰일을 했네. 우리가 잃어버릴 뻔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켜낸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지킨 게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지킨 것이죠. 그들이 밤잠 설쳐가며 만든 반도체 한 칩, 그들이 땀 흘리며 용접한 강철판 한 장이 오늘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들이밀어진 진실을 거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해밀턴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았습니다. 맞네. 오늘 투표 결과는 백악관에도 큰 충격이 될 거야. 이제 주한미군 철수니 방위비 10배니 하는 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겠지.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한국 조선소의 정비 슬롯을 하나라도 더 확보할지 고민해야 할 판이니까. 제독, 조만간 한국에 다시 가야 할 것 같네. 이번엔 압박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감사를 전하러 말일세. 그의 차가 떠난 뒤 저는 홀로 서서 서울의 시간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곳은 이제 막 활기찬 아침이 시작되었을 시간일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공장으로 향하는 그 수많은 한국인들. 자신들이 만든 부품 하나가 미국의 심장부에서 어떤 폭풍을 일으켰는지 모른 채 묵묵히 일하고 있을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펜타곤으로 돌아온 저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딱딱한 군사 용어로 채우려 했지만 자꾸만 제 진심이 펜 끝에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맹은 보호자가 피보호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시작된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완성하는 나라임을 확인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명령하는 법이 아니라 함께 걷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한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니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저 작고 힘겨워 보이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목줄을 쥐는 거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끈기와 자부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 머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었고 이제는 그 빛이 미국을 비추고 있습니다. 밀러 의원의 오만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덕분에 우리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우리는 그 어떤 거센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향해 경례를 건넸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너머,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한국의 공장들과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저의 진심 어린 예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